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을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화의죽정. 이 네 글자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뜻이 있고 대나무처럼 고든 마음을 가진 정치인. 정치의 명문의 대를 이어오고 계신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인지 알고 오긴 했는데 너무 설레거든요. 직접 좀 듣고 싶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 아버지 기념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일영, 이태영 기념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사셨을 때 여기서 생활을 하시고 아버지는 한 13, 14년 사셨고 어머니는 여기서 한 30년 사셨습니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의원님.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거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뭐 특히나 그래서 정계 뉴스를 더 많이 챙겨 보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이슈 있으세요? 이슈보다는 대상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가 좀 알고 지내던 사이라 네. 그분이 대통령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렇죠. 그러나 네. 대통령 돼서는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가 안보 문제, 해외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면이 있고요. 그러나 국내 정치 문제에서는 전혀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하여간 그가 잘해서 완벽하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대한민국 헌정의 헌정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굉장히 많은 지지를, 굉장히 많은 표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초정파적인 지지를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선거 유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헌정회가 위기다.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헌정회가 국회의원이 1200명 모였는데 친목 단체로만 남아있다. 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어떤 역할이냐? 참다운 국가 원로기관으로서 역할을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정책 대안 제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충고도 하고 진언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쓴소리까지도 할 수 있는 특별히 최근처럼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황 같은 데서는 정치 다시 복원시키고 상생 협치의 정치를 하라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성명도 발표하고 또 그렇게 충고도 하고 있고 양당 정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하신 인터뷰들을 좀 봤는데요. 네. 요즘 정치가 마치 전쟁 같다. 그리고 정치 실종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이 정치 실종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 걸까요? 제가 전쟁 비슷해졌다 정치가. 왜냐면 네. 여야 간에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서 이거 마치 전쟁터 비슷해졌다. 제가 그래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왜 이렇게 됐겠는가? 저는 그걸 좀 짚어봤는데 첫째는 여야간 간의 민주주의의 큰 원칙, 네. 너와 나가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 다양성이 인정돼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해야 되는 것을 agree 한다. 서로 다룰 수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기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내 거 아니면 네 거는 틀렸다. 이런 관측과 이런 생활과 이런 정치 행태를 가져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가장 끝에 가서 사용해야 되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힘의 논리가 금방 서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당 쪽으로 얘기하면 사정 권력을 쓴다든가 또는 비토 파워,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야당은 표가 많다고 여소야대라고 쩍하면 표결로 맞춰 대화 설득 그 타협이 없이 그냥 표결하자 이런 결과 때문에 여야가 지금 고착화돼서 서로 전쟁터하고 대화와 설득이 없어져서 상생협치라는 것은 거의 날아가고 없어져서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나 참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는 이 지금 전개를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양쪽이 한 발짝씩 물러나야 됩니다. 많이 반발짝이라도 물러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대화에 따르면 서로 자기 주장을 설득해야 되고 또 다른 거에는 타협해야 되고 네. 그래서 화해, 포용, 상생, 협치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동지들한테 제가 더 충고하고 싶은 것은 네. 예를 들면 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높이 평가한다. 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반대됐던 박정희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 점도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네. 이 나라의 경제 성장 내지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게 한 점수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거 아닌데면 남의 거는 다 아니라고 그러나 아니다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 양면성과 포용성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치 인생에서 사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또 각별한 인연이라고 들었고 또 아버님 때부터 워낙에 가까우셔서 집에도 그렇게 자주 오셨다고 하는데 이 집에도 굉장히 자주 오셨던 건가요? 네, 뭐 이 집 전집부터 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아주 긴밀하게 저희들 뭐 이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가족적으로도 친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딱 20년 차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도 딱 20년 차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담배를 피우셨는데 네. 기견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 앞에서 20년 차이들은 안 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에 올라와서 늘 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연히 이제 친해져서 나중에는 제가 커서 대학 다닐 때 담배 필 때는 저한테 담배도 권면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안 피게 하면서 저는 자네하고 나하고는 같은 급수니까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그 후에 한
한 4, 5년 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당신은 그 당시는 이제 이 파이프 담배로 바꾸셨는데 네. 나한테도 담배 피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아버지 친구들 계신데도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담배 피던 사람이니까 어른들 좀 용서하라고까지 그러셨다고요. 이야. 그 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저에게 3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니까 첫째는 노름을 하지 말아라. 노름, 앞으로 도박을 노름, 하지 마라. 도박하지 말아라. 둘째는 골프 치지 말아라. 골프가 셋째는 바둑 두지 말아라. 내가 바둑은 잘 두고 골프도 조금 칠 줄 알지만 노름은 내가 뭐 해본 일이 없지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 몰두하는 거다. 시간을 지나치게 골프 하게 되면 투자하는데도? 하루 종일 가고 밤 대낮에 그리고 노름하다 보면 이게 밤새기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바둑 두는 사람도 이거 밤 늦게까지 하니까 허비하는 취미라든가 행동은 정치에 전념하는데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 자기의 뭐 생활 철학이고 그러셔서 그걸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롤 모델이었고 저 양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정치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걸 다 떠나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는 큰 형님 집안 관계에서 그런 저 의지하고 믿었던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하고 유쾌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저희가 이 추억 한 장을 크게 판넬로 준비를 했거든요. 정대철 회장님의 추억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아유 이거 언제 이런 걸 이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네, 네. 이게 아이고 이게 우리 53살 먹은 여기 회장님이 아들이니까 신 거죠? 예, 53살 먹은 녀석이 지금 3살을 넘어갔으니까 50년 전쯤 사진이군요. 이야. 50년 전이에요? 50년 이게 정호준 전 정호준 의원이고 이 작은 누나. 오. 막내는 시집도 안 갔던 모양인데 오. 서방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사진 속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회장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가운데 다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는 이 장소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회장님이 같이 살았던 사옥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카메라로 투샷을 잡을 때 이 뒤에 이 그림과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게 해놨거든요. 네.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인데 워낙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길이 남으신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의인이자 위인으로 잘 알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서 평가되는 건 우습습니다만은 네. 아버지는 하여간 정의롭게 살라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항일 운동을 하셔서 21번 체포되고 5년 반, 6년 가까이 일제 감옥에서 있었고 해방돼서부터는 국회의원으로 8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8선. 예. 그런데 그 하는 동안에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꽤 노력하신 분이다. 한 27, 8년, 9년 동안은 야당 정치인으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그것도 또 자기 땅 감량에는 옳게 사시려고 힘들게 사셨던 어른이었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사회활동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노력을 하셔서 그가 변호사 활동으로 또는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로 해서 네. 힘없고 백 없는 여성들, 특별히 가정 문제라고 하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 따라서 같이 열심히 일하셨던 거 사실이고.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회장님이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네. 아버님이 화의죽정이라는 글을 써서 네. 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써서 주셨는데 원래 화의죽정은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요. 네. 꽃에도 뜻이 있고 대나무에도 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화정주기가 맞습니다. 꽃에는 정이 있고 대나무에는 뜻이 있는데 꽃에도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무슨 측면이라든지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된다. 사물을 판단할 때는 네.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한쪽 측면만 갖고 얘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화의죽정 제가 입으로 되뇌이고 제 자식인 정호준 의원이나 또 정호준이 동생 또 여동생 남동생한테도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늘 전달하고 화의죽정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은 바른 정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나는 게 1980년 언론 통폐합 진상규명입니다. 그때 문공위원장으로서 언론 청문회를 주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기억해 보니까 1988년도인가 9년도 그 사이였습니다만은 언론 청문회를 50 청문회, 언론 청문회 지금 3대 청문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언론 청문회를 제안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상의해서 언론 청문회를 제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또 방송사 TV 3사에서 이 현장 중계를 처음으로 국회 상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일이 언론 청문회를 하려면 언론사 사주를 불러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사 사주가 나올 리가 없고 언론사 사주를 불러내는데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사석에서는 다 불러내자고 그러면서도 회의를 딱 열으니까 다 눈 감아. 누구 제안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위원장이 그랬어. 그랬더니 제안 없어. 그래서 그럼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언론사 사주 불러냅시다. 그랬더니 그때도 눈 뜨고 그 위원장이 제안했으니까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여하간 언론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진짜 살아 있어야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이거 3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언론을 4부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살아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데 언론을 되살리는데 문공위원회가 또 문경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치 원로가 보시기에 언론의 바른 역할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언론이 정도를 걷지 못하면 다른 것이 잘 돼도 민주주의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 괜찮게 된 것도 나는 언론의 역할이 꽤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려웠을 때, 예를 들면 12.12 쿠데타, 5.18 쿠데타, 5.16 쿠데타 이런 시기 이후에 언론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래도 시간은 걸렸지만 제 위상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은 60항쟁이 6.29 선언을 노태우 씨가
전두환 씨의 명을 받아서 직선제 직선제. 개헌을 찬성하고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시키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 이것이 6.29 선언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유도하게 한 것이 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언론에 아주 클로즈업 해갖고 아주 그 고문치사 당하는 박종철 군의 그 처절한 장면, 그다음에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그 처절한 장면을 해서 이런 나쁜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군사 정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정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과 처절함과 절박성을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심어줬어요. 네. 그렇다면 정치인은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치인 중에서도 집권한 사람들, 여당 쪽은 언론이 제한되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권력 잡은 사람은 언론이 좀 말랑말랑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속성이야. 그거를 그래도 뛰어넘어서 네.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특별히 집권층이 자제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국민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집권층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회나 여야 간의 구조에서 야당이 이런 걸 또 감시를 하고 비판해야 되고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건 반대로 야당이 제 기능을 또 어긋날 때는 여당과 뜻 있는 국민들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언론기관, 깨어있는 정치가 되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태영 박사님이 평생을 또 헌신해 오신 부분이 바로 이 가족법, 잘못된 가족법을 개정하는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평생을 또 사회운동 하시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들이 이루어졌죠. 가족법이라는 것이 여성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족법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호주제도였습니다. 호주제도라는 게 일본도 다 폐지한 제도였는데 호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가장에 의해서 권한이 집중되고 민주적으로 가족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호주 제도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폐지된 것이 해방 후 한 40년, 50년이 돼서야 그 폐지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김대중 총재의 커다란 노력, 제가 또 보좌한 노력에 의해서 호주제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여성의 권익을 살리기 위한 남녀 실질적인 평등을 갖도록 하는 가족법을 만드는 것이고 고쳐갈 점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GDP상 세계 10위입니다. 네. 명실공히 선진국. 지금 10위도 선진국이다만 G5 안에 정도 들어가려면 한국의 자산을 뭐를 가장 활용하느냐. 난 여성 자산이라고 생각해. 능력 있는 여성의 자산을 잘 활용을 한다면 난 이 자산 활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나는 터전이 될 수 있고 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치를 하려면 그 시대의 요청이랄까 시대의 바람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요청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지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시대적 요청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경제 성장에 따르는 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일. 또 한국은 분단 사회입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시대적 소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방향에서 노력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낮에는 국회에서 막 치고받고 하다가도 어이 나와, 의원회관에서 바깥에 그 앞에 그 길 건너가서부터 막걸리 마시고 거기서부터는 금방 친구가 되는데, 내가 요새 다 물어보고, 근데 그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만남이 없어. 이게 디지털 세상인가, 나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는 그 아날로그적 옛날 시대적 상황이 좀 그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